안녕하세요. 가수 마이클 창입니다. 지난달 제 신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2월 말로 30년간 재직하던 대학에서 정년 퇴직하면서 이제는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아닌 사회인 가수 마이클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봄날에 저는 책가수, 책을 읽어주는 가수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는 제 본업인 가수로의 활동과 함께 작사, 작곡가로의 이름도 알리면서 콘텐츠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매년 단편소설을 투고해 왔습니다. 소설 쓸 때 필명은 장준호로 하였고 신춘문예에 떨어지면 천리안과 하이텔에 그 소설을 올리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었는지 매년 낙방하면서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에 여러 편의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종마는 199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투고했던 제 처녀작으로 2018년에 발매한 북CD 마이클 창 퍼스트 오트에 수록된 단편소설입니다. 작가 장준호의 처녀작과 가수 마이클 창의 첫 음반이 함께한 종마 오투에 수록된 단편소설 종마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럼 작가 장준호의 단편소설을 읽겠습니다. 제목 종마, 지은이 장준호, 도서출판 컬러. 어제 내가 그 이발소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아니,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차라리 다리가 아프도록 이곳저곳을 헤매다오던 대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발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에는 왜 이곳을 몰랐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이발소는 회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새로 지은 단아한 건물의 2층에 그것도 이발소라는 간판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건만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먼 곳을 배회하며 찾아다니기 일쑤였다. 주인은 처음 보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물론 그로서는 내가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리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이 이발소의 주인은 일반적으로 무뚝뚝한 중년의 아저씨가 졸다가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고 실내의 불빛은 필요 이상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밝았다. 바로 내가 찾던 그런 곳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정인영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이발소의 간판에도 그와 같은 이름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았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왜 코앞에 있는 이발소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었는지를 깨달았다. 맞아, 간판 때문이었어. 이곳을 미정원으로 생각했던 거야. 아리송하기만 했던 의문이 풀리자 마음이 편해졌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실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바닥재 색상을 비롯해서 밝고 깨끗한 벽, 독특한 분위기의 벽 장식은 주인의 세심한 배려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잘 가꾼 갖가지 종류의 한란이 요소요소에 놓여있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주인에게 흥미를 느꼈다. 머리를 어떻게 자르시겠습니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기색을 살피는 것이 역력했다. 윗머리는 조금만 다듬고 아래는 짧고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네, 정성껏 자르겠습니다. 정인영 씨의 눈빛은 내 속을 헤쳐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러한 느낌을 재빨리 감추고는 본래의 부드러움으로 돌아왔다. 그는 능숙하게 내 머리에 물을 뿜어댔다. 스프레이를 통해서 안개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느낌은 시원했고 뿜어내는 풋풋하고 싱그러운 내음의 물줄기가 나를 상쾌하게 했다. 잠깐 그의 손이 멈추는 듯 하더니 음악이 들려왔다. 날카롭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이올린의 선율과 애절함이 가득한 시. 바람 불면 너를 생각해. 해가 지고 별이 뜨면 너를 생각해. 꽃이 피면. 나를 들뜨게 했다. 보편적인 이발소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찡그려지는 다늘어진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40, 50대의 아저씨들이 즐겨하는 그런 심파조류가 아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춰진 정인영 씨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가위를 놀리고 있는 정인영 씨의 손목은 가늘었다. 말은 탓일까? 정복을 입은 그의 키는 크게 느껴졌고 다리를 조금 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라도 알았을까? 얼른 보아서는 느끼지 못할 정도였지만 어쨌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눈가의 주름이 그를 40대 중반으로 보이게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구석은 없었다. 그의 갸름한 얼굴은 파리할 정도로 창백했다. 혹시라도 이발소가 아닌 밝은 태양 아래서 그를 보았다면 무슨 중병이라도 걸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거울 속의 정인영 씨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무슨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른 다른 곳으로 시선을 주었다. 괜시리 가슴이 떨렸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순간 정인영 씨의 입가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번지더니 곧 사라지면서 예전의 무표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십니까? 거울의 저편에서 정인영 씨가 웃으며 물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내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다행이었다. 손님 마음에 드신다니 안심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꼼꼼히 보시는 것 같다. 말꼬리를 흐리며 짐짓 안심했다는 얼굴을 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거울로 그를 훔쳐보던 나를 들킨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정인영 씨가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최고를 원했다. 어떤 곳,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항상 최고이기를 원했고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S정보통신기획실장 마이클. 나는 반격을 결심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제를 그에게 돌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인영 씨에게 반격할 만한 그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침묵이 흘렀다.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마음속이 더욱 요동질치고 있었다. 정인영 씨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열심히 면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면도하는 동안 나는 무관심한 듯 보이려고 애를 썼으나 뭔가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정인양 씨라고 하셨던가요? 나는 아주 상냥하게 그에게 물었다. 뜻밖이라는 표정에서 이내 얼굴에 웃음을 보였다. 아이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까? 정인영 씨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칭찬을 시작으로 반격에 열을 올렸다. 머리를 자르는 솜씨가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화제를 그에게로 돌리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다. 손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정확하십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듯 싶더니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정인영 씨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 경력은 너무도 화려했다. 정인영 씨의 고향은 강원도 영월 부근의 사북이란 탄광촌이었다. 벌써 수십 년간 그곳에서 일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가 석탄을 캐기 시작한 것은 22살의 나이였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폐가 나빠진 어머니를 잃고 잡초처럼 둥글면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어쩌면 일자무식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는 없었다. 49의 아버지는 막장에서 나오면 어디론가 사라져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고 집에 남아있는 어린 두 동생들은 언제나 습관처럼 자신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가 다리 난간을 붙들고 쓰러진 것이 그가 막장에 들어가게 된 이유였다. 아버지는 진폐증이었다. 1년 36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깨던 아버지가 걸린 당연한 병이었다. 모든 생활이 그에게 떠넘겨졌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가 그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몸의 거동조차도 힘들게 되었을 무렵 설상가상으로 낯선 아주머니가 갓난아이를 업고 와서는 동생이라고 내팽개치고는 돌아갔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동네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고 모두들 그를 안쓰러워했다. 아버지는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던 정인영 씨가 순간이지만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르는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반격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던 나는 그의 아픈 과거를 들추게 되어 몹시 미안했지만 딱히 이야기를 끊을 만한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에게 그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인영 씨는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목 언저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면도가 끝나고 그는 정성스레 머리를 감겨주었다. 그의 손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어릴 적 내가 느끼던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내 어머니는 몇 되지 않는 형제 중에서도 유독 나를 사랑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는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로 날아오곤 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것이 싫었다. 죽을 만큼 싫었다. 철이 없던 시절 어머니가 제발 학교에 오지 말았으면, 어머니가 다쳐서 몇 달이고 누워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했다. 머리를 말리며 정인영 씨가 말했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밖은 5월답지 않게 햇볕이 따가웠다. 예전에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햇살도 부드럽고 온화했건만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겨드랑이에 땀이 찰 만큼 따사로움을 넘어서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자켓의 주머니에서 조그만 병을 꺼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살며시 양쪽 겨드랑이 밑에 분사하고는 재빨리 오른팔 안쪽으로 자켓을 걷어 손을 바지 주머니에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었다.
순간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실룩거리는 것 같았다. 내 앞에 지나가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자기 껌 씹을래? 남자가 껌 반쪽을 뜯어 여자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그것을 받으며 행복한 얼굴을 했다. 이에 마이클, 껌 씹어야지. 입에서 냄새 나면서 애들과 얘기하는 것 실례란다. 학교에 가기 전에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주머니에는 항상 껌이 몇 개씩은 있었고 수시로 그것들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졌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껌을 줄 때도 반쪽씩 나누어 주었고 친구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반쪽의 껌을 받았던 한 여학생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어머, 내 입이 예쁘고 조그만 것을 벌써 파악했나봐.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사무실 여직원이 들어오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실장님, 최 이사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곧바로 올라오시라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내 건조한 물음에 그녀가 말꼬리를 흐렸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올라오시라고만. 일주일 후에 회사를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의 스케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 했다. 만족해하는 최 이사를 뒤로 하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우리 회사의 보배야. 사장님께서도 그러셨네. 딸이 있으면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이야. 나도 그건 동감이네. 모두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책임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언제나 내게 맡겨진 것은 철저히 수행하는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 무거운 쇳덩이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벗어나고 싶었다. 문득 정인영 씨의 말이 떠올랐다. 동생이라고 갓난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입영영장이 날아왔고 아버지와 동생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군에 끌려갔죠. 훈련 중에 다치는 바람에 산에 구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군 생활을 면하긴 했지만 이게 내 팔자련이 하는 것 외에는 어찌 달리 방법이 없더군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네, S정보통신 기획실장 마이클입니다. 나는 예전과 다름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효빈에게서 온 것이었다. 테헤란로에 있는 그녀의 갤러리에 저녁 7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다. 퇴근 시간이어서인지 전철안은 무척 붐볐다. 서로의 몸을 부딪히면서 떠밀리기를 수차례 간신히 그곳을 벗어나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전철역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항상 차를 이용하던 곳이라 그런지 멀게 느껴졌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효빈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항상 긴 머리를 잘랑이며 수트를 즐겨 입는다. 가끔은 날씬한 다리를 내보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면 나는 왠지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발걸음에 질투를 느끼며 또한 강한 욕구를 느낀다. 벌써 만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우리는 결혼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그녀도 결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듯했다. 갤러리 안은 한적했다. 나는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할 일 없이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특별히 관심 가는 그림 그렇고 그런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벌써 여름에 짧은 셔츠를 입을 계절이 돌아왔다. 그동안 나는 여러 차례 정인영 씨의 이발소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또한 이발소의 분위기는 매번 신선했다. 작은 화분의 배열이라든지 향기 나는 꽃잎이라든지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정인영 씨의 감각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거울에 비춰진 정인영 씨의 표정을 살폈다.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그와의 대화가 즐겁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고향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그와의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정인영 씨가 깍듯이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3주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손님은 많은가요? 정인영 씨는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보통 분들은 우리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셨다가도 이상하다고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습니까? 난 괜찮은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우나든 이발소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벗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오던 얼마 전까지의 나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도 수없이 그래왔으니까.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인영 씨는 고마워했다. 문득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가요? 내가 묻자 정인영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손님께서는 참 예민하십니다. 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손이 떨리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예전에 탄광촌에서 일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난번에는 면도를 하다 손님 얼굴에 상처를 내서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면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인영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발소에서 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이다. 손이 떨려서 면도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 머리를 자르고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발소를 찾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나는 정인영 씨가 걱정이 되었다. 물론 그가 이발소를 계속하든 면도를 하지 못하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릴 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얻은 지금의 생활을 잇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었다. 면도가 어려우시면 면도사라도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모두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발소 문을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내 말에 정인영 씨의 취임을 하던 표정이 밝아지는 듯 싶더니 다시금 어두워졌다. 면도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 관리도 어렵고 또 제가 그런 것이 싫어서 손님께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두던지. 정인영 씨의 얼굴에 우울한 그림자가 들어졌다. 정인영 씨의 이발소에 다닌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거리엔 낙엽이 지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내 스스로도 한 이발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인영 씨 또한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고 분위기는 항상 새로웠다. 그의 손떨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생각하던 어떤 가을날 이발소의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멈칫했다. 낯선 여자가 나를 맞이한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여자에게 물었다. 신뢰가 바뀐 흔적은 없는 것 같았으나 뭔가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나를 이상한 듯이 쳐다보았다. 나는 재차 물었다. 정인영 씨는 그만두었습니까? 여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반문했다. 정인영 씨가 누구예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머리 자르려면 여기 앉으세요. 여자는 내 물음에는 관심이 없고 머리를 자를 건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나왔다. 그거 없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주위를 살폈다. 여전히 정인영 이발소라고 새겨진 간판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물의 뒤편으로도 돌아가 보았지만 정인영 씨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설사 그거 없다고 해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를 다그쳐서라도 정인영 씨가 간 곳을 찾아내려는 생각으로 이발소의 문을 열었을 때 떠나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정인영 씨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겼다. 도대체 어딜 갔다 왔습니까? 나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였다. 잠깐 이 앞에 있는 슈퍼에 갔었습니다. 손님께 드릴 드링크를 사러 말입니다. 이제 오실 날짜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직감이 맞았나 봅니다. 정인영 씨가 드링크 한 병을 내밀었다. 쌉쌀한 맛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등을 기대며 의자에 앉았다. 여자가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나는 그 여자가 미웠다. 이 아가씨는 언제 왔는데 정인영 씨의 이름도 모른답니까? 내 퉁명스러움에 여자가 멈칫했다. 아, 예. 어제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잘 모를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면도를 못할 것 같아서. 면도 솜씨는 이 부근에서는 최고랍니다. 제가 스카우트를 한 셈이지요. 정인영 씨가 역성을 들었다. 손님 머리 자르기 전에 우선 면도부터 하시죠. 이번에 저희 집을 조금 새롭게 꾸몄습니다. 저쪽 안쪽에 편하게 면도하실 수 있게 했으니 그쪽에서 면도를 하시죠. 나는 정인영 씨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좁은 복도를 지나간 그곳에는 카페 같은 분위기의 작은 공간이 있었다. 정인영 씨가 이런 장소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생각보다 주인은 밝았다. 바닥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적당한 밝기의 백열등 불빛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보리색과 어우러진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홀에 걸려있던 전라의 여인이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눈에 익은 사진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여인의 하얀 몸과 그 주위의 검은 배경이 대비를 이루며 곡선은 마치 뭔가가 위로 올라가는 착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다. 특이한 분위기의 사진이라 정인영 씨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신 겁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것이 오히려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켰다. 자그마한 공간의 분위기는 음악과 마카데미아넛의 향이 어우러져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에게 여자가 삐죽거리며 말했다. 아저씨는 좋겠어요. 이런 근사한 데도 다 들어오고. 여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뭐 좋을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는답니까? 여자가 정색을 했다. 이곳은 아저씨가 처음인가 봐요. 내가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나는 그저 하는 말이려니 했다. 여자가 극과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어제 내가 여기 들어오니까 주인 아저씨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들어올 때가 아니라나요. 들어올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저씨인가 보네요. 어제는 그렇게도 펄펄 뛰더니 아저씨한테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서.
여자가 실눈을 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관습적으로 새집이든 뭐든 남자가 먼저 발을 디디고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겠지 뭐. 미워서 그러기야. 아니에요. 주인 아저씨는 분명히 사람을 차별해요. 어제도 손님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면도를 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의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통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 면도를 하려고 안락 침대에 누웠다. 따뜻한 기운이 등에 전해져 왔다. 불빛이 어두워지면서 여자가 뜨거운 타월을 가져와 얼굴 전체를 감쌌다. 스팀 타월이 얼굴에 닿자 긴장한 탓인지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자는 스팀 타월을 얼굴에서 벗겨내어 크림을 바르고 능숙한 솜씨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어떠셨습니까, 손님? 마음에 드시던가요? 면도를 끝내고 나온 내게 정인영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는 좋았습니다만 제가 처음이었다면서요? 아가씨 말로는 어제 손님이 있었는데도 그곳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건 손님께 그곳의 느낌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인영 씨는 민망할 정도로 쩔쩔매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안에 걸려있는 사진과 카페트의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는 둥 공간을 잘 꾸몄다고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고 말았다. 문득 거울 속으로 한 가지 물체가 눈에 띄었다. 뒤쪽 코너에 자리 잡은 장식장 위에 처음 보는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정인영 씨에게 물었다. 저 사진기는 웬 겁니까? 아, 저 카메라 말씀이십니까? 흘끗 카메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던 정인영 씨의 눈이 잠시 빈 공간에 머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 카메라는 저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인영 씨의 눈가에 뿌연 안개꽃이 피어올랐다. 그가 탄광에서 일을 시작해서 2해쯤 되던 어느 날 진폐증으로 시달리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동생들과 혼자 남은 그를 안쓰러워했고 탄광의 사장은 쌀 몇 가마니와 돈 몇 푼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었다. 당시만 해도 탄광촌에서 카메라를 구경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기뻐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카메라와 아버지의 목숨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면서 카메라는 그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 막장을 쉬는 날이면 그는 미친 듯이 사진을 찍으러 쏘다녔다.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며칠씩 어디론가 사라졌다가는 피곤에 지쳐 들어오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철이 없다고 욕을 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후에 효빈의 갤러리에서 작가 초대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정평이 나 있는 현대 서양화가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전시하여 홍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회라며 그녀는 한껏 들떠 있었다. 한겨울의 추위에도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효빈은 손님들에게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갤러리를 한 바퀴 돌던 내 눈이 한 곳에 멈춰섰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의 그림. 전라의 여인이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그것은 정인영 씨의 이발소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외국 작가의 작품인가 생각했었는데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우연이다. 이틀 때 정인영 씨의 이발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 퇴근길에 정인영 씨의 이발소 간판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불이 나게 그곳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정인영 씨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미소로 맞았지만 어딘가 아픈 듯 얼굴이 초췌한 느낌이었고 가끔은 고통스럽게 기침도 했다.
어디 몸이 좋지 않은가요? 몹시 힘들어 보이시는데. 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정인영 씨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며 기력 없이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에 비치는 정인영 씨의 눈빛은 가끔은 날카로웠던 그것이 아닌 이제는 아무런 회한도 남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몸이 좋지 않으면 며칠이고 쉬어야지 그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곧 나아지겠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먼저 자르시죠. 정인영 씨는 전과 다름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위를 움직이는 손이 예전 같지 않게 심하게 떨렸다. 거울 속으로 비치는 그의 모습은 곧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거울의 저편으로 카메라가 보였지만 사진에 대한 것을 물을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오겠노라고 했으나 정인영 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정인영 씨가 쓰러질 것을 대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먼저 그의 목을 조이고 있는 넥타이를 풀고 머리를 높게 한 후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그 다음에 생각이 흐트러졌다. 머리를 감으시죠. 세면도사가 곧 올 겁니다. 머리를 감기는 정인영 씨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내 머리를 털어주며 정인영 씨는 드링크를 권했다. 드링크는 전보다 더 씁쓸하게 느껴졌다.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빈병을 내려놓자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배어나왔다. 쓴 것 같군요. 다음에는 다른 것을 대접하죠. 나는 그냥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손님, 면도사가 올 때까지 잠시만 안에 누워 계시죠. 안락 침대는 따뜻했다. 피곤이 몰려왔다. 정인영 씨가 뜨거운 타월을 가져다 얼굴을 덮어주었다. 꼴깍하고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의 불빛이 어두워지면서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다. 새 면도사가 올 때까지 저는 지금껏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정인영 씨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풋풋하고 싱그러운 내음이 내 주위를 맴돈다. 하얀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검은 그림자가 되어 내 옆을 스쳐갔다. 나는 카리브해의 에메랄드빛 바닷가에 있었다.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한 투명한 바닷속을 나는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와 함께 헤엄쳐나갔다. 차가운 물고기가 미끄러져 와닿는 감촉이 싫지 않았다. 바다 내음이 상쾌했다. 물고기는 내 겨드랑이를 간질기도 하고 내 목음을 휘감아 돌기도 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몸속의 모든 찌꺼기를 밖으로 뿜어내면서 끝없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헤엄쳐갔을까. 갑자기 물고기가 다리 사이에서 솟구쳐 오르며 숨이 막힐 것 같은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을 뜨자 면도는 이미 끝나 있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인지 서성이던 정인영 씨가 나를 보더니 한박 웃음으로 말을 걸었다. 아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다. 손님께서 너무 곤하게 잠이 드신 것 같아 깨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인영 씨는 안도하는 듯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나른함은 무엇일까? 나는 정인영 씨의 시선을 피하며 아랫도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돌연 안에 걸려있던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지. 저 안의 사진은 정인영 씨와 어떤... 그 사진 말씀이십니까? 손님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릴 겨를도 없이 정인영 씨가 사진을 가져왔다. 나는 얼떨결에 사진을 받아들고는 그곳을 나왔다. 첫눈인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볼수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사진이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진 속으로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전시회의 마지막 날이다. 나는 서둘러 효빈의 갤러리로 향했다. 벽에 걸려있던 여인의 그림, 사진과 같은 그 그림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림은 없었다. 다급하게 효빈에게 그림의 행방을 물었다. 아, 여자가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흑백 그림 말이야? 그건 작가가 와서 어제 가져갔는데 왜? 전시 중 아니야? 응, 그렇기는 한데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철수했어. 그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호흡이 빨라졌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는데 꽤 멋진 여자야. 잘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랑 미국에서 살았다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 그런데 소문이 좀 그래. 확실하진 않은데 남편 탄광촌 출신이고 직업이 이발사라든가. 아무튼 10년 전쯤에 결혼했나봐. 둘이 열렬히 사랑했댄다. 얼마 전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든가 뭐라든가. 어쨌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서둘러 이발소로 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수없이 낯가리며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이발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치우다만 쓰레기 더미 가운데 서서 멍청이 흰 벽을 응시했다. 검고 하얀 그림자가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고